안녕하세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의 출발은 언제나 그렇듯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에 부산에 좀 내려가 있었습니다. 네. 부산에서 지역구 민심도 좀 청취하고 부산시장 경선도 참 관심이고요. 전재수가 이 합수본의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도 저 득이양양하게 설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한동훈이가 부산 거리고 야구장 가서 설치고 하는데 진짜 부산 시민들이 한동훈 찾나? 뭐 여러모로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네. 택도 없다. 그리고 부산의 저력, 부산의 자존심을 우리가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 비행기로 부랴부랴 올라왔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근데 제가 부산을 확인하고 다지고 올라오는 사이에 대구에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예, 내일은 대구 다녀오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또 대구 출신은 아니니까 네. 제가 그냥 중앙 정치의 관점에서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는 것들이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마침 오늘 월요일 제일 어려운 시간에 제가 존경하고 또 언론에서 제가 박사님 대부님이라 부른다고 막 따지는, 그러나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진영의 대부님인 박사님을 모셔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시청자들이랑 저랑 거의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시청자들도 지금 이거 맞나? 이진숙을 왜 컷오프하냐? 서울의 이상규를 왜 컷오프하냐? 이거 진짜 맞는 거냐 뭐냐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답답하고 궁금한 이 심정으로 네.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뭐. 예. 우선 주호영, 이진숙 컷오프. 네. 일단 두 사람 다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실망하시고 놀라신 당원분들이 참 많거든요, 박사님. 네. 반발을 하는데 네. 그 결은 좀 다르죠. 네. 주호영이는 뭐 절대 승복 못 하겠다 그러면서 바로 뭐 가처분 신청이니 뭐니 완전히 저 깽판 치겠다는 식으로 네. 나가고 있고, 이진숙 위원장은 재고를 일단 요청했어요. 일단 재고를 요청하고 또 기자회견을 내일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지금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이정현 위원장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 대구시 시장 경선을 6명으로 압축하면서 주호영과 이진숙 후보에게 각각 서로 다른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정확한 워딩은 이런 거죠. 네. 국회와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 두 사람의 역할이 큰 틀에서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컷오프를 할 때는 네. 일반적으로는 당신은 이 선거에 뛸 자격이 안 돼서 컷오프를 합니다인데, 네, 그렇죠. 이정현 위원장이 두 사람한테는 예. 더 큰 역할 예. 내지는 다른 역할 해달라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회는 주호영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주호영이 지금 육선의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그거나 잘해라 이거예요. 그거나 잘해라. 그거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도 뭐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나서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달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저는 네. 이진숙 위원장한테, 이진숙 후보한테는 그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 국가 전체 차원에서 더 큰 역할을 해달라. 이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해찬 부원장 말씀하신 대로 당에서는 공천은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냉혹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컷오프하면은 설명 안 해요. 또 설명을 하더라도 자격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막 하고 말아요. 네, 더 네. 자세한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근데 매우 이례적이죠. 그 주호영에 대해서는 국회 부의장이나 잘해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고, 이진숙 후보에게는 국가 전체의 큰 틀에서 더 큰 역할을 좀 함께 모색해 가자, 이런 취지의 일종의 양해 같은 양해를 구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정당 공천 사상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컷오프한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진숙 위원장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였고요. 네. 대구시장 중진들과 다 겨뤄도 네. 지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네. 냉정하게 말해서 주호영 의원 컷오프했다고 화가 난 건 아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예. 이진숙 그건- 위원장을 왜 컷오프했느냐. 예.
이것 때문에 당원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공간위 차원이나 당 차원에서의 설명이나 명확한 후속 조치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형태로든 후속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 후속 조치도 없이 그냥 덜렁 잘라버리면 그러면 이정현 위원장의 메시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저 메시지는 네. 뭔가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진숙 위원장 경우에 처음부터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대구시장 요청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준식 위원장한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일리는 있지만 왜 그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쓰려고 그러냐.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 덩치를 넘어섰다. 그 급이 아니다. 전국구 대선 후보 급이다. 제가 이런 식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정치판이라고 하는 게 덩치가 커지면요. 급이 커지면은 그에 상응하는 그 기대와 요구도 커지게 되고 또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책임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숙이라는 정치인이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 당 지도부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준숙 후보가 좀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 경기도가 아직 경선 방식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서울이 늘 앞서 있지만 경기도가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선거이기도 해요. 1,400만 넘는 우리 그 도민들이 살고 계시고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와 수백 명에 달하는 광역 기초를 뽑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선봉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의 그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신청을 한 사람은 딱 2사람이거든요. 양양자는 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저런 막말 비슷한 얘기를 해서 혹시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양양자하고 함진규라는 후보가 있어요. 네. 함진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좀 잘 압니다. 네, 그런데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재선 의원 출신이죠. 그렇죠. 근데 정치판을 떠난 지가 꽤 돼서요. 그러니까 이 2사람으로 경기도지사 경선을 해도 그 경선이 별로 흥행될 것 같지가 않고 그 둘 중에 누가 후보가 돼도 저쪽은 지금 뭐 추미애, 김동연이 뭐 함준호가 세게 붙어서 지금 일종의 그 컨벤션 이펙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네. 안 그래도 좌파들이 유리하다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그 제법 덩치가 되는 자들이 나와서 지금 경선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전혀 상황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그 경기도의 31군데 시도 이 시장 군수 선거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예, 그런 점들이 중앙당 차원에서 굉장히 좀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직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지도부가 이진수 후보를 이런 식으로 좀 차출해서 특명을 주려고 컷오프를 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컷오프에 대한 설명에서 이정현 위원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좀 역할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 박사님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평론을 들어보면 이진숙 위원장에게 더 큰 역할을 아마 당이 요구할 것 아니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전망을 밝혀주셨어요. 저도 뭐 그럴 거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네. 저나 고 박사님이나 이런 컷오프에 결코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웬만하면 정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 경선시켜서 당원들 손으로 후보 뽑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컷오프 당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공천지도 당해본 사람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예. 당원 주권 시대, 100만 당원 시대에는 당원들 선택에 맡기는 게 올바른 예. 판단이다. 그리고
특히 이진숙 위원장처럼 1등을 달리던 후보라면 예. 공관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전에 좀 뭐 조율이나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의를 갖춘 설명이나 뭔가 좀 그런 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예, 그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네. 사실 자칫 잘못하면 또 짜고 친다는 공격이 바로 들어올 거예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6.3 선거 전체를 보잖아요. 네. 대구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3 선거 전체를 볼 때 사실 뭐 우리끼리 좀 편하게 얘기하면 아니 대구는 누가 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고 다 간주하고 있지 않나요? 뭐 경북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누굴 내도 쉽지 않은 선거가 서울이고 경기도고 인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지역이 부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민이 이런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거든요. 인물이라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납니까? 이정현이라 이진숙이라는 정치인만 보더라도 아니 지금의 이진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진숙 위원장 입장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팠던 게 예. 정말 고초를 많이 겪어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그럼요. 예. 어쨌든 또 한 번 고초가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에 제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자원이 없어요, 지금. 네. 아주 제가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지금 국민의힘에 시장 후보, 도지사 후보 다 합쳐가지고 이진숙만한 전국구 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이진숙이라는 이 거물을 어떤 선거에 배치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문제인 거예요. 네. 그냥 아니 뭐 대구 시민이 이준석 원하는데 왜 저 컷오프 시키냐 이렇게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 선거 전체를 보고 가장 상징적인 자리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자리지만 이진숙이라면 이길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를테면 좌파들한테 정말 괴멸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자리. 뭐 이런 자리에 배치하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응당 해야 될 고민입니다. 그런 거 하라는 게 당 지도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대구시, 대구 시민과 이진숙의 문제로 이렇게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은 좀 이진숙이라는 그릇을 너무 작게 보는 것이다. 너무 좁혀버리는 것이다. 저는 사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다시 정리드리지만 저나 박사님이나 이 컷오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상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진숙이라는 좋은 인재를 보수에서 정말 다시 등장하기 힘든 여성 파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선거에서 전국구로 키워야 하고 써야 할까에 대한 박사님의 평론과 고민이 네.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후보 고민 중인데 이정현 위원장이 김문수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 네. 이 기사에 대해서는 뭐 출처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박사님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김문수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어요. 네. 지방선거 이정현 위원장 공관위원회가 뜨기도 전에 네. 여의도판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이 설랑설레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에게 직접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고 출마 자체를 아예 딱 원천적으로 부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김문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뭐 정치라고 하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사정이 석 달 전과 많이 다르고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나름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으로서는 권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이게 서울시도 뭐 3인 경선으로 뭐 간다고 발표는 됐지만 이것도 열려 있어요. 이게 이를테면 오세훈이만 하더라도 공천시청 두 번 연기 시켜줘서 신청받은 거 아니에요? 네. 3번 연기 시켰는데 4번 연기 못할 게 뭐 있어요? 뒤늦게 오세훈이 받아줬는데 또 다른 영입인사 투입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뭐 공관위가 무슨 법률 헌법 가지고서 딱딱 그게 맞춰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고 나름의 원칙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정되고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공관위가 아무리 누구를 공천해도 절차에 따라서 최고위원회는 그거 뒤집을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최후의 보루이긴 하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전략적인 구도 속에서 움직이는 거다. 지금 이 장동혁 지도부는 전체 6.3 선거 판을 놓고 서울시장은 누가 제일 좋겠는가, 경기도지사는 누가 제일 좋겠는가. 물론 경선 원칙,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원칙을 지켜가면서 만들어 가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게 지도부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김문수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진숙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하다,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정현 위원장의 기존 입장과 너무 정치를 오래 한 김문수 전 후보의 등판은 좀 결이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당원들이 정말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이 당에서 정리한 한동훈이 다시 등장하는 걸 지금 가장 트라우마로 여기고 있는데 한동훈과 손잡자고 하는 김문수 후보가 만약 중요한 선거에 나서면 당 지도부나 당원들의 입장과는 다른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 아직 고민 단계고 기사라고 하니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는데 약간은 좀 위험하지 않나는 생각이 저도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를 하고 하는 게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꼭 최적의 카드냐에 대해서는 저도 장해찬 부원장 말씀대로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후보가 어찌어찌 돼서 확정되고 나면 당 지도부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선거가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세훈이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뭐 일단 경선에는 들어왔지만 저게 만약에 경선 거쳐서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뭐 그러면 후보 자격으로 뭐 온갖 얘기들을 떠들어대면서 지는 그걸 선거한답시고 할 텐데 그거를 당 지도부를 연일 공격하면서 자기는 선거하겠다. 그게 지 선거 전략이라고 하면 깝깝하잖아요. 근데 이제 김문수 경우에도 뭐 당 지도부를 존중하면서 선거 운동을 할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로 가자, 뭐 누구로 가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당 지도부의 그 고민의 폭과 깊이를 세세히 알 수가 없으니 일단은 지켜보고 가자. 저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오늘도 지금 뭐 제 고성우 TV 방송에서부터 지금 멸콩 TV까지 뭐 댓글창이 굉장히 뜨거운 거 아는데 이정현 위원장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공천은요 이제 중반전으로 막 접어들 시점이에요. 그리고 230여 개의 시장 군수 공천도 거의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진짜 경선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부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홧김에 이정현 잘라야 된다고 주장하시면 이정현 공관위원장 자른 다음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거 공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정현을 장동혁 대표한테 추천을 했고 또 제가 이진숙을 대구시장으로 만들려고 해서 이정현이 내 말을 듣고 대구의 주호영 등의 다선 중진들을 컷오프하려고 했다. 이거 어저께까지 나온 음모론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저희가 충분히 자 이제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가 사실로서 확인됐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를 이정현과 묶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정현을 공격하면서 저랑 또 엮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괴담에 휩쓸리지 마시고 장해찬 부원장은 주요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저보다 정보를 많이 알 거예요. 당 안에. 저는 장해찬 위원장보다 정보가 없어요. 특히 공관위에 관해서는 뭐 저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또 장동혁 지도부가 무슨 생각하는지 누가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보는 신문 저도 똑같이 같은 시간에 봐요. 신문 먼저 보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네. 예, 여러분들 무슨 뉴스에 유튜브에 무슨 얘기가 떴다, SNS에 무슨 글이 떴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늦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똑같은 조건에서 저는 아는 것은 아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는데 예, 여러분들은 이걸 전부 다 이 여러분들의 뇌피셜을 가지고 소설을 자꾸 쓰려고 그래. 그래야 직성이 풀리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예단이 되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음모론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주영이 컷오프한 것은 확실하다. 네. 그건 네 국회부의장이나 잘해라는 뜻이다. 이진숙 후보를 컷오프한 것은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더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취지의 컷오프라고 나는 이해한다. 그게 이정현의 워딩이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이후에 뭐 서울시장 이건 경기도지사건 뭔가 또는 뭐 여러 군데 발생하는 그 재보궐선거 중에 한 곳이건 어쨌든 이진숙의 길은 앞으로 당 차원에서 함께 열어가야 될 거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딱 여기까지거든요. 그 가능성 속에서 저는 기왕이면 이진숙이라는 이 강력한 전국구의 카드가 지금 마땅한 후보도 없는 이 경기도지사에 좀 도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희망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희망사항이에요. 이게 분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이진숙 위원장하고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네. 전적으로 그렇게 이진숙 위원장이 좀 행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당 지도부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이런 방식으로 좀 포지션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각각의 생각이나 지금의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주호영 의원이나 좌파 언론에서 말하던 것, 친한계에서 말하던 것처럼 고성국 박사님이 이정현 위원장을 추천해서 소통하고 그로 인해서 이진숙을 대구시장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게 사실이었으면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억울하게 안 잘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고 박사님은 이정현 위원장이든 장동혁 대표든 거리를 두고 본인의 방송으로 평론을 통해서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지 누구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도 철저하게 중립적 관점에서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이상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장동혁 대표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건데요. 거기다 대고 뭐 마치 좌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랑 친해서 그런 거 아니냐, 누구랑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거나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다는 것은 전혀 이 사태를 해결하고 우리가 지방선거 이기는 길로 나아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거고요. 멸콩TV 월화수목 금요일 패널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입장이 다 다를 거고요. 저도 지금 박사님 옆에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좀 반대다 이런 컷오프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이상규 위원장이 컷오프된 것도 참 안타까워요. 네. 저는 이정현 위원장이 정말 시민들과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공천을 하겠다면 적어도 이상규 같은 사람은 몇 프로가 나오든 간에 경선 한번 하고 TV 토론할 수 있는 기회는 줬으면 좋았겠거든요. 네. TV 토론이 열리면 뭐 저는 이상규가 단연 돋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왜 이상규 후보가 컷오프 됐는지 네. 전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공관위가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했을 때 3명 또는 2명 또는 4명으로 이렇게 컷오프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서류를 통해서 캐리어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냐 없냐. 뭐 또는 뭐 탈당했다가 복당했던 이력이 10년 안에 몇 번이냐 이런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PT에서 과연 얼마나 그 공관위원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아주 그 분명한 비전을 잘 제시했냐. 뭐 이건 다 상대 평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이 여론조사예요. 우리 장해찬 부원장도 계시지만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 엄청 바쁠 거예요. 상당히 많은 지역에 그 여론조사들을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요. 직접 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회사에게 의뢰를 한 거를 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하든지 할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본선에 이길 후보를 뽑아서 국민들한테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난 본선에 져도 좋아. 하여튼 난 이 사람이 좋으니까 무조건 공천은 줘야 돼. 이런 건 공천이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그런 건. 네. 거꾸로 내 이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사람을 내야 이긴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기려면. 이런 경우는 많아요. 네.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결국 지지도를 묻지만 사실은 인지도를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나 이 사람 지지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 번이라도 들은 이름에다가 지지한다고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상규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수천 명의 우리 후보자들 중에 정말 실력 있고 비전 뚜렷하고 정말 당에 헌신적이고 자유파의 진심인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인지도 때문에 그 지지도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너무 지지율이 안 나와서 컷오프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신인이니까 좀 더 배려해야 된다. 당연히 배려하죠. 그게 여러 가지 배려 방식 아닙니까? 뭐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배려해, 여성한테는 어떻게 배려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상규 위원장은 그런 신인 배려 케이스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출마를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지금 당협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내용을 전혀 모르지만 아마도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걸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를테면 뭐 서류상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PT를 못해서거나 이럴 일은 없다, 이상규가. 그럼요. 네.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 본선 경쟁력을 평가하는 여론조사에서 수치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컷오프 됐을 가능성이 높다. 합리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그렇지만 이게 정당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뭐 아까 포항 얘기 나오던 포항이 10명인가 그래요. 네. 10명 다 컷오프 시키지 말고 다 경선을 해야 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시간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10명을 어떻게 토론이라도 시킵니까? 이런 지역이 많아요. 경기도 가평은 9명인가 그래요. 그럼 9명을 다 끝까지 경선으로 데리고 갑니까? 그러면 경상북도는 뭐하러 그 코리안 시리즈 했어요? 5명을 치려서 김재원 1명하고 이철우랑 해서 이철우 김재원 맞짱 대결로 가잖아요. 네. 그런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후배인데 이상규 위원장이 컷오프 됐다는 소식 저도 충격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당은 이런 기준과 그 방식을 가지고 공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건 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너무 안타깝고 이진수 위원장 마찬가지로 이상규 위원장도 컷오프 되는데 동의를 못합니다. 반대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이상규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더 키워야 된다. 저는 여러분 이상규 위원장이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선거 나왔을 때 제가 후원회장이었어요. 그때 사실은 이상규 위원장과 친해지기 전이거든요. 네. 지금은 형동생하는 사이가 됐지만 근데 이상규 위원장이 그 당시에도 무명이었기 때문에 좀 인지도 있는 사람의 지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후원회장을 해줬습니다. 근데 후원회장 해주면 되게 번거로워요. 막 온갖 서류를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렇지. 아주 민감한 계좌 정보와 인감 도장과 이런 것까지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못 해주는 거예요, 원래. 네. 근데 저는
얼굴도 보기 전이었는데 전화로 듣고 설득돼서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이입니다. 이상규의 첫 번째 후원회장입니다. 제가. 큰일 하셨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솔직히 말하면 열받고 분하고 슬프고 막 그래요. 지금 미안해서 아직 이상규 위원장한테 전화도 못 해봤어요. 어떤 기분일까. 근데 또 본인이 꿋꿋하게 오늘 아침에 아까 강원석 변호사님 방송도 나가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 기회에 이상규라는 정치인을 당에서 무시 못하고 인지도가 있어서 다음번에는 어느 선거에 나오든 컷오프를 못하게 만들도록 이상규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저 분노를 표출하고 제가 인터뷰 나가면 이건 잘못된 컷오프인 것 같다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당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아요. 이상규라는 정치인을 가장 먼저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였던 그 방송국이 고성국 TV였던 것 같아요. 네, 고성국 TV에서 이상규 위원장을 많이 또 알려줬죠. 그러니까 네. 저나 고 박사님은 그 누구보다 지금 이상규 위원장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후원해준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분노했다고 뭐 당 다 뒤집어라 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보시기에도 답답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이정현 두둔하지 말라는 댓글이 있는데 저는 두둔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보다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뭐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이번 6.3 선거의 공천관리는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신이 아니니까 뭐 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잘못 판단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내놓고 나면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통탄할 이정현 위원장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탄할 그런 잘못도 지금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정현 공관위를 흔들면 안 된다. 두둔해야 된다. 믿고 가야 된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대목들이 있어도 일단 믿고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선거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정현 공관위원회가 무너지면요. 제가 이 말씀은 정말 드리고 싶지 않은데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사퇴해서 이틀 만에 복귀할 때 장동혁 대표가 정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컴백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또 이제 뭐 바꾸거나 또는 뭐 갈등이 심해져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나 다시 진짜 못하겠다고 이제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모든 공천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장동혁 대표 책임론으로 바로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짓들을 누가 할까 그러면 물론 지금 댓글창도 보면 이진수 후보를 정말 좋아했던 분들도 막 분해서 저런 이정현 공관위원장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도 너무 분해서 댓글창에 이정현 위원장 비난하는 글을 올릴 수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뭐 100%, 120% 공감이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 틈을 타고 저는 한동훈, 오세훈 똘마니들이 이 온통 SNS에서 지금 분탕질을 치고 있다고 난리를 치고 생각합니다. 있죠. 네. 장동혁 대표를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데 이게 이정현을 공격하면 뭐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현역 기득권자들이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실패한 다음에 이정현 위원장이 50만 명 이상의 공천권을 사실상 중앙당에 행사하면서 이 한 40~50명 가까운 현역 기득권자들의 밥그릇을 뺏어버렸거든요. 네. 정말 막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욕하고 싶은 이정현, 끌어내리고 싶은 이정현. 근데 그 뒤에 이정현이를 흔들어서 끌어내리면 장동혁도 흔들릴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으니까 또다시 한동훈, 오세훈 일당들, 이 기회주의 보수, 이 기득권자들이 지금 일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켜내지 않으면
이정현을 지키지 못하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 아주 엄중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저희 마음과 다르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을 지키고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억지로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고 박사님과 저의 심정도 어떨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 감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 와중에 오늘 최고위에서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이제는 한동훈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또 공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지적한 게 이거거든요. 저도 이정현 위원장의 컷오프나 공천 방침이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저 반대하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이정현을 내려버리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네가 모셔온 공관위원장이 잘못했네, 장동혁이 책임져라, 당이 흔들리면 당장 한동훈 징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한동훈 데리고 와서 공천 주라라는 이야기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장동혁 대표 주변의 어떤 진지가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이 진지가 지방선거 이후에 굳건해질 때까지 이 불꽃이 이정현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동혁으로 안 번지도록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좀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우재준 최고위원의 멘트나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 저거는 뭐 논평할 거리는. 근데 이때다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 지도부가 흔들린다 싶으니까, 그렇죠? 지금 배현진이 김정혁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만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미 그 사법부가 완전히 그 좌파 손아귀에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잔머리들은 잘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배현진이 김정혁이 가처분 신청 인용해주면 국민의힘이 또 한동훈 일당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워지겠구나. 선거 준비도 제대로 못하겠구나. 저는 이런 계산 끝에 이 정치 판사들이 그런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이 좌파 판사들이 저렇게 장을 만들어준 거를 놓칠 리가 없죠. 한동훈 일당들이. 그래서 이제 배현진이 김정혁이 일단 가처분 인용으로 한숨 났으니까 이제는 한동훈이다. 이러고 이제 달려드는 것인데요. 우재준이가 저렇게 한동훈이 직접 거명하면서 달려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명을 철회하라 얘기는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이번에 공천 줘 이겁니다. 예, 또는 제명해서 쫓아내버린 한동훈이를 다시 공천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결국 한동훈 똘마니들은 한동훈이가 출마하는 지역에 국민의힘이 후보 내지 마.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치러진 대총선에서 탄핵 전에 치러졌죠. 2016년 총선입니다. 네. 그때 김무성이가 도장 들고 튀고 그 파동을 겪고 나서 유승민이가 대구 동굴에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 당에서 공천 줬던 이재만의 공천을 박탈했어요. 잘라버리고 무공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천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무소속으로 당선됐거든요. 그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이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것들이 이제 한동훈 제명 취소 주장을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이가 계속해서 무슨 선대위를 먼저 구성해야 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 대해서 단칼에 자르잖아요. 네. 공천 다 끝난 다음에 선대위 네가 하지 말라 해도 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네. 잘라버렸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징계 제명해서 쫓아난 사람들 이미 끝났어. 장동혁 대표가 적어도 이런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저러다 말겠죠. 네, 그리고 저는 저런 기사화하는 것도 또 논평하는 것도 자꾸 저것들의 노이즈 마케팅에 결과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를 생각해서 저는 아침에 고성호 TV에서는 아예 논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오히려 한동훈 이름을 계속 언급하게 만들어줘서 네. 한동훈이한테 계속 관심을 가게 만들려는 작전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뭔가 굉장한 변수처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귀찮아서라도 또는 그거 진짜 한동훈 똘마니들이 전부 다
이 돌아서면 어떡하나. 그럼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건 뭐 그냥 한동훈이 출마한다 그러는데 어디 좀 무소속으로 그러면 그냥 거기 우리 후보 안 내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고 싶어서 네. 당의 그 다선 저 중진들 이른바 기득권자들이 그런 식으로 또 장동혁 대표를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어요. 예. 그것들을 지금부터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박사님, 결국 저런 움직임도, 저런 노이즈 마케팅도 저희가 계속 왜 참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잘못하면 당 지도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막 당의 혼란과 분열이 계속되면 네. 저런 노이즈 마케팅이 더 잘 먹히게 되는 거잖아요. 잘 먹히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정현이도 영 마음에 안 들어. 뭐 장동혁도 뭐 하는 게 보니까 뭐 좀 희미해, 팀이해. 아이고 뭐 차라리 한동훈이 낫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한동훈 일당들이 퍼뜨리고 다닌다니까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저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밀리면은 계속 밀리게 돼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도 한 번 느껴지면은 그대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닥치고 장동혁이고, 닥치고 장동혁 하려면 닥치고 이정현을 해야 된다. 여기서 다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여기서 닥치고 이정현 전선이 흐트러지면 그러면 닥치고 장동혁도 우리가 그 지켜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 번 밀리면 쭉쭉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정말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에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뺏기고도 우리가 어쨌든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서 싸움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금 뺏겨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 싸우잖아요. 그 10년의 이 세월 동안 우리가 좌파들과 싸웠지만 동시에 늘 뒤에서 칼 끓고 휘두르는 저 배신자 일당들, 기회주의자들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장동혁과 이정현이를 저 배신자 기득권자들 아가리에다가 그냥 쳐넣으실 거예요. 제가 두 개의 전선을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자유파가 또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처해 있는 전선이 두 개다. 하나는 앞에 있는 좌파 정선, 이재명 세력과의 전선. 또 하나는 당내의 기회주의자, 패배주의자, 배신자, 부역자, 한동훈, 오세훈 일당들과의 제2전선이다. 지금 이 제2전선에서 지금 싸움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선 어느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한쪽 뚫리면 뚫리는 겁니다. 그 점에서 다시 한번 지금이야말로 닥치고 장동혁,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닥치고 이정현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 오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박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박사님을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든 그냥 대부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저것들이 네.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네. 저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마치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위원장이 좀 생각이 다른 듯이, 네. 그런데 이정현 위원장이 막 지른 듯이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를테면 오세훈이한테 그 기회를 2번 더 줬잖아요. 네. 그거 장동혁 지도부와의 교감 없이 이정현 위원장이 정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당장 보도에도 장동혁 대표하고 이정현 위원장이 20분간 통화하고 난 다음에 마치 장동혁 대표의 뜻과 다르게 이정현 위원장이 주호영이하고 이진수 컷오프 했던 듯이 보도가 되고 막 있어요. 그렇죠. 그 네. 두 사람을 지금 자꾸 싸움 붙이려는 거거든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 6.3 선거 때까지는 장동혁은 이정현이고 이정현은 장동혁이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당연히 정치 이력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니까 차이가 없으면 이상하죠. 근데 그 차이를 끊임없이 조율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정현이라는 사람은 뭐 제가 대놓고 오랜 친구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윗사람을 모실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든 누구든 윗사람을 모실 때, 또 당에서 40년 이상 당뇨 생활을 하면서 당대표까지 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단계마다 그야말로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도 충성심을 보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자기가 몸을 던져서 해왔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딱 한 사람한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예요. 자기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장동혁 대표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이 인사권자인 장동혁 대표한테는 모든 책임을 다 할 생각으로 이 당협위원장을 맡았어요. 나머지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부산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 앞에서 삭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박 시장이 이런 투쟁을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 민주화 운동할 때. 근데 지금 그동안은 사실 약간 좀 지나치게 온건하거나 중도적인 인물 아니냐라고 해서 예. 좀 잘 싸우는 정치를 원하는 우리 당원들에게는 좀 아쉬운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뭔가 본인도 일생일대 승부수를 던지는 느낌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변해진 박형준의 모습은. 뭐 사실 지금 박형준은 이게 세 번째 부산시장 도전이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가 그 보궐선거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임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짧았죠. 네, 네.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는 그 제2의 도시를 정말 글로벌 허브 도시로 이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그 시간이었는데 여전히 마치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고 네. 지금 삭발에 직접적 계기가 된 거가 부산발전특별법 재정 문제를 좌파들이 이게 뭐냐면 그 해운 저 해수부도 그렇고 이게 또 가족도 신공항 문재인이가 그거를 할 때도 그렇고 이 좌파들은 오로지 부산시장 어떻게 그 탈취할 거냐. 그다음에 부산에 국회의원 몇 명 어떻게 할 거냐. 쟤네는 부산 먹으면 다 먹었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가지고서 문재인이가 직접 나서고 막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저 전재수 같은 허접한 자를 상대로 해서 선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산의 박형준은 이재명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경선을 먼저 해야 되지만. 저는 저 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우와 박 시장 진짜 달라졌구나. 그리고 박형준 시장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구나 싶으면서도 네. 진즉 이런 모습이었으면 대권 주자 됐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게 선대위를 꾸렸는데 경선 네. 선대위. 네. 손현보 목사 아들. 손영관 교수. 네. 예. 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앉힌 거예요. 저도 이 뉴스를 오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손현보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종교 탄압을 당한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우리 당내에서 중도가 어떻고 외연확장이 어떻고 하는 사람들은 손현보 목사님과 그 세이브 코리아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9999 할 때 그 99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거기 관여된 사람들 다 당직 내려놓고 나가라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당내 중도 포지션의 핵심이었던 박형준 시장이 예. 손현보 목사님의 아들인 손영관 교수를 예.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거. 네. 이거는 간단한 의미가 아닌 거죠. 아, 그럼요. 박형준의 완벽한 노선 변화나 변신을 의미하는 인사 예. 아닙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저는 적어도 뭐 박형준이 보수 맞냐 뭐 이런 식의 그 좀 쓸데없는 질문은 이제 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 아주 음흉한 음모가 전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네. 주진우를 박형준이를 꺾고 주진우를 부산시장으로 만든 다음에 그럼 그 자리 해운대 거기는 뭐 이 강남 3구보다도 더 보수세가 강한 곳이니까. 강한 곳이잖아요. 네. 거기에 한동훈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 재보궐선거가 만들어져야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북갑은 한동훈이가 아니라 뭐 뭐래도 지금 안 될 겁니다. 맞아요. 예, 이미 박민식이가 거기서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두 번 국회의원하고 네. 3번 떨어진 지역이고 지난번에는 그 장관하느라고 뭐 출마를 좀 못했지만
그리고 서울에 와서 출마했지만 다시 내려가 있잖아요. 진짜 약간 불쌍하다 할 정도로 바닥을 빡빡 기고 있더라고요. 이 박민식 장관.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가 구포시장 갔다가 아이고 여기는 안 돼라고 이제 접은 것 같아, 포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게 해운대지. 저는 그게 다 연동되어 있다고 여전히 좀 그 심정적으로 그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진우 뽑으면 한동훈 배치단다. 이 가설이 그냥 가설이 아닐 수 있다. 저는 일단 합리적 의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박형준과 주진우가 경선을 하기로 됐으니까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박형준한테 질문할 질문들이 많잖아요. 네. 당신 진짜 자유우파 맞냐부터 해서 그러면 똑같이 주진우한테 그런 질문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진짜 자유우파 맞냐? 한 딸 아니냐? 네. 당신 저 해운대를 한동훈이한테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여의도판에 그런 얘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누군가 언론이 정말 날카롭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 상황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저 손영관 교수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 친구가 돼 있어서 저 손영관 교수가 평소에 어떤 글을 쓰는지를 제가 거의 1년 넘게 쭉 지켜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선대위원장 됐다고 쓰는 글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인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기 전부터. 근데 저는 국민의힘 주변의 젊은 정치인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 당에서 벌써 11년 차이기 때문에 누가 원래 어떤 사람이고 지금 이미지 관리하고 저러는지 제가 속속들이 다 알아요. 네. 친하건 안 친하건. 근데 손영관 교수는 제가 아는 어떤 청년 30대, 40대 중에도 그냥 사고관 자체가 가장 찐 보수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선대위원장으로 박형준 시장에게 조언을 해주고 네. 만약에 박형준 시장이 나중에 손영관 교수를 또 선대위원장 시켰으면 중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손영관 교수는 그냥 교수가 아니고요. 그 손영보 목사가 이제 부산구치소에 네. 이제 감옥 생활을 할 때 백악관에서 초청해서 종교 탄압의 실상을 직접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 차원에서 이미 글로벌하게 활동해 온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손영관 교수의 캠프 영입은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일부에서 가졌던 의구심 이것들을 단방에 해소를 할 수 있는 아주 그 절묘한 카드다. 그리고 이게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당에서 대한과 미래나 뭐 이런 사람들,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 세이브 코리아 집회나 탄핵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들 다 나가라, 당직 내려놔라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손영관 교수가 주축이 되어서 박형준 시장이 선거를 어렵다고 평가받는 선거를 이기게 되면 누구도 부정하고 못 밀어내는 지방선거 승리의 주역에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목사의 아들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손현보 목사님이나 손영관 교수 개인의 영광이나 입지가 아니라 그렇게 쫓아내고 당직 내놓으라 했던 우리 정말 열렬하게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자리가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산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적 선거판과 국민의힘의 향후 노선 전쟁에서도 이 손영관 교수가 선대본부장이 된 거는 의미 있는 선택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꼭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요.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짚어드릴게요. 오늘 달러 원 환율이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고치로 1517.3원의 주간 거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달러가 1,500원 근처로 가면 국민연금 등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서 1,430원으로 내렸다가 며칠 뒤면 다시 올라가고 또 내리고 우리의 노후 자금이 얼마나 녹았는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전쟁 탓이니 뭐니 해도 기어코 1,500원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와 물가, 수출, 수입에 엄청난 악영향이잖아요. 예, 환율은 1,500원 선을 확 넘어버렸고 증시는 사이드카 발동될 정도로 폭락했죠. 근데 이게 미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 때문에 뉴욕에서부터 증시가 무너져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저는 이 이란 전쟁 시작하자마자 이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이런 그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란 전쟁 전부터 환율은 불안했어요. 그리고 이란 전쟁 전부터 하도 거품이 많이 껴서 코스닥은 언제 무너지는지 시점만 문제다. 무너지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거기에 이란 리스크가 겹쳐지면서 막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오고 뭐 1,500원이 막 넘어가도 전쟁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네. 그 전부터 위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종북수사 세력은 이게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추경해야 되라고 전쟁 추경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서 지금 돈 풀어서 지방선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좌파 것들은 진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 원칙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저게 환율이 저 정도가 되고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 타게 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고 하면 선거를 치르는 이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하잖아야 되는데 이걸 전쟁에다가 딱 떠넘기고 지그들은 돈만 풀면 이긴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아무리 그 외부적 변수가 많아도 결국 선거에 있어서 표심의 가장 1차적인 변수는 살림살이거든요. 민생이거든요. 물가가 오르고 월급이 떨어지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집권 세력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전쟁 탓으로 돌리면서 지것들은 이걸 위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돈이라도 풀어서 갖다 주려고 하는 착한 정치 세력이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포퓰리즘 선거 운동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재명이가 맨 앞장 서서 네. 여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지금 그거 하기도 바쁜데, 예? 그리고 이 공천이라고 하는 건 공관위한테 맡겨놨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걸 최종적으로 최고위가 의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고, 우리 좌파 국민들이나 또 국민의힘은 당력을 바로 이 민생 문제, 국민의 이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전선을 반 이재명 전선을 그런 방식으로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부터 뭐 부산의 상황들 그리고 어떻게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들 것인가 하는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속상한 분들이 많을 거라 저희 스패너님들이나 운영진도 댓글 관리를 딱히 막 빡빡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속상하고 분한 마음 저나 박사님이 왜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지만 무엇이 장동혁 대표를 지키고 국민의힘을 지키는 길인가 우리 그 고민을 하면서 이번 주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요. 저희는 5시 반에 돌아오는데요. 내일은 격주 간격으로 우리 정말 보수 진영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을 모시는 날입니다. 조원진 대표님께 이 지방선거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만 꼭 좀 전해주시죠. 네. 예. 지금이야말로 닥치고 장동혁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닥치고 이정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그래서 닥치고 장동혁 이거 집회를 대자요청이 했어요. 네, 성공적이었죠. 예, 뭐 경찰 추산 3,200명 정도 왔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다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최소 10,000명의 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이 모여서 닥치고 장동혁을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닥치고 이정현을 다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라도 해서 안팎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도 없고요. 뭐 윤어게인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당연히 저는 나가서 취재합니다. 그리고 후일담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 월요일 당사 앞에서의 닥치고 장동혁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는 그때 국회에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당사 테라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당직자들이 위에서 계속 보고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하면서 정말 힘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네, 엄청 네. 제가 보는 저도 뭉클했는데요, 하루 종일. 네, 그래서 또 월요일 집회는 우리 대자유총뿐만 아니라 윤어게인 집회를 50차까지 한
그리고 김상진 단장 쪽도 함께 했고 네. 또 전한길 대표도 현장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 모두가 다 함께하는 이런 닥치고 장동혁 집회였는데요.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이번 주 토요일 1시부터 하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고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저는 5시 반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